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밖에 눈 내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눈이 폴폴폴폴 내리더라고요. 도착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는 아니면 뭐 눈이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12월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뭐 좀 연말이라서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저는 연말이라고 하는 게 요 며칠은 잘 가늠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날씨가 추워졌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오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름의 호흡이 참 재밌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깜빡깜빡 놀래요. 한 달이 벌써 지났다는 사실이. 그 오늘은 장자 대종사 지난 부분에 못 봤던 부분들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라고 하는 말이 이른바 그 동양 사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가장 어렵기도 하고,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도에 관한 생각들이 각기 달랐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도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데 아닌가요? 요즘에도 계시는지. 제가 거의 해방촌에만 살아서 그런지 문득 헷갈리네요. 요즘에는 좀 만나 보셨나요? 길거리에서 예, 도를 아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만나 보시나요? 아, 그렇군요. 뭐 좀 말씀을 들어 보셨나요? 어떻게? 그래, 저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되게 심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마음도 두지 못하고 막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가을인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도를 아시냐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어디까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그냥 조금 이제 이쪽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을 너무 짬뽕 시켜놨다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발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이제 관계를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라고 하는 거가. 그러나 도라고 하는 건 역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의 뭐 욕망이든 생각이든 이념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도는 크게는 뭐 예를 들면 주역 같은 데서는 우주가 변화하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변하는 법칙이 뭐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육아에서 도는 바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잘 돌아가는 세상. 최근에 김영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아침에 죽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닌가? 저녁에 그러니까 뭐 비슷한 제목인데 그게 논어에 나오는 그 제목을 따가지고 책 제목을 삼은 것 같더라고요.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도는 바른 세상 혹은 이제 난세가 끝난 어떠한 그런 이제 바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장자의 도는 그럼 뭘까? 쉽지는 않아요. 모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식의 모호함이 후대 사람들에게 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나 상상을 이렇게 들어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합니다. 이제 인용한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남백자규 문호여우왈 자지면장의 이색약유자 하야
왈오 문도의. 남백자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남백자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물론에서 남백자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임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자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물이 나오는 이 인물을 고유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을 그냥 불러서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주목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제물론에서는 남백자기가 엄청난 것을 들었던 도를 들었던 인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는 뭔가를 알았던 사람이 안 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의 지위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위치로 뒤바뀌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겠죠.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돼서 뭐 알고 있는 사람으로 멈출 수는 없겠죠. 이 남백자규가 여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배경을 쭉 살펴보면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백자규가 그대가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이색약유자 이때 색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낯빛을 얘기해. 얼굴이 마치 유자 어린아이와 같군요. 하야 어째서입니까? 그 요즘으로 따지면 뭔가요? 동안 안티에이징 뭐 이런 건가요? 뭐 하여튼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이게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우가 그 여우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문도의 나는 돌을 들었다. 예. 이제 난감하죠.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돌을 듣는 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후대 사람들 가운데는 장자의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노자에 나오는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자 같은 텍스트에는 그 정기할 때 정이죠. 사람이 정을 갖고 있어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가장 갖고 있는 게 이제 갓난아이라고 이제 노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목이 쉬지 않고, 동감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도 할 것 같은데 어린아이는 아무리 울어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저 기억나는데 저희 꼬맹이가 그래서 그런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기도 한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 10시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정신이 아득한데 막 정신이 없었어요.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정기를 그런 정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런 부분과 이제 합쳐서 후대의 도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종교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움직임이라고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늘 생기 넘치는 것으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항우와 유방을 한번 들어보셨죠? 유방 밑에 있는 인물 가운데 장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량은 이제 모사로 유명한데요. 꾀를 내는 인물인데 이 장량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신선이 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고 이슬을 마시고 신선이 되고자 했어요. 마치 이호와 같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보면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이가 들었으나 할아버지가 되었으나 자태는 마치 여인이나 젊은 청년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를 읽어보면 장량이 결국은 신선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가 밥상을 갖다 주고 고기를 먹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먹어요. 내가 신선이 못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건 후대 사람들에게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먹는 것을 먹지 않고 단약, 선약 같은 걸 먹고 달라지는데 그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것. 장자 텍스트에서는 신선에 관한 여러 가지 우화들이 나옵니다. 뭐 여우의 우화도 나오겠지만 이 앞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더위 불을 맞아도 타지 않고 추위를 맞아도 얼리지 않으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무엇일까? 그냥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누구와 논쟁을 살짝 했었는데 가끔 가다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납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요가 같은 걸 열심히 하면 공중에 뜰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 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운명이 보이고 혹은 정말로 이렇게 나이가 거꾸로 먹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은 외부의 변화, 외부의 어떠한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나 혹은 영향에 덜 영향받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를 들으면 마치 어린아이 같이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천진난만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장자가 도를 들은 결과보다 도를 안 결과보다 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백자규왈 자독 오호 문지 왈 문저 부묵지자 부묵지자 문저 낙송지손 낙송지손 문지 천명 천명 문지 섭허 섭허 문지 수역 수역 문지 오구 오구 문지 현명 현명 문지 참료 참료 문지 의시. 예, 말이 막 중간에 이상한 말들이 막 들어있죠.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남백자규가 다시 여우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도에 관해서 들었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장자를 읽으면서 제가 재밌게 발견한 부분은 뭐냐면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듣는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도를 아느냐라고 묻기를 쉬운데 장자에서 도에 관한 수런은 안다라는 게 아니라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적 그 표현에 빌리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인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에서는 끊임없이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깨우치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는 알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들어 경험하는 것. 문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조금 더 가깝죠. 우리가 견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견문, 보고 듣는 것들. 외부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들은 때로는 내 것이 되기도 하지만 내 것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놀러 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막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안다라고 하는 건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조금 더 강한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은 사실은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어제 그 아이들이랑 뭐 이야기를 강의를 하는데요. 진짜로 귀뚱으로 듣는 아이를 봤어요. 네, 고개를 고개를 돌려갖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깨달았습니다. 귀뚱으로 듣는다는 게 저거구나. 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고개가 완벽하게 돌아갔더라고요. 네. 뭐 들어서 여러 가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 이야기 나온 게 말씀드린 귀뚱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신기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을 만큼 듣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또 듣는 것도 아니기도 해요. 여튼 듣는다고 하는 건 좀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근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그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도는 알기보다는 들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들었느냐? 부묵지자. 부묵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로부터 글씨의 자식에게서 들었고 쉽게 말하면 책일 거예요. 내가 책에서 먼저 들었고 이 책은 낙송지손. 낙송은 웬다는 뜻입니다. 웸의 손자, 그러니까 줄줄 웬다는 것의 손자에게서 이것을 들었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줄줄 웬 것으로부터 글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줄줄 웬 것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천명. 천명은 다 본다는 뜻입니다. 보아서 깨우침이라는 데서 나왔을 것이고, 보아서 깨우침은 섭허. 이 섭허에서는 섭은 귀 이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들어서 깨우침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서 깨우침은 수역. 수역은 몸소 움직임. 그리고 이 몸소 움직임은 오구. 이 오구가 어려운데요. 뭔가 이렇게 노래가락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보통을 합니다. 이 노래가락은 현명, 아득함으로 들었고, 아득함은 참요, 막막함으로부터 들었으며, 막막함은 의시, 의심나는 시작,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그것을 들었다. 거꾸로 역순에 보면 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원에 대한 의시,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참요. 참요는 그냥 뭐 막막하다고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막하고 그로부터 아득함이 있다면 그로부터 오구, 신비한 노래가락이 있고 그 노래가락으로부터 어떤 행위가 있으며 행위에서 들음, 그리고 들음에서 봄, 봄에서 그것이 언어화되고 문자화되고. 물론 이 과정을 정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자가 갖고 있는 것이 인류가 어떤 식의 지식을 얻어왔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식의 지각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읽겠지만 이 글이라고 하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글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글보다 먼저는 언어가 있었고 이 언어에서는 보거나 듣거나 혹은 행동하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으로부터 도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깨달음에 표현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훗날에는 문자로 있지만 이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자로서는 도의 본질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의 우화로서 하고 싶은 거죠. 문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늘날에는 그러한 중요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강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아마 2000년대 이후 출생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 빠르게 하면 7, 8년 이후 출생들을 보통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원주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가 이전에 있었던 올드 매체보다 훨씬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네이티브, 원주민, 자신의 모국어처럼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 과연 그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는 그 사람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지금 10대 특히 15세 미만에게는 책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영향이 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나요? 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미디어 가지고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해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달라요. 고등학생이 지금 17세, 18세니까 2000년대 출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른바 스마트폰이 생겨났을 때 이전을 살았던 친구예요. 그래도 조금은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유튜브에 대한 반응들이나 지식도 다르더라고요. 거꾸로 옛날에는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다, 텍스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텍스트 이외의 것들이 이제는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저한테도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오면서도 이제는 책 쓰고 강의할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를 하라고 저에게 계속 링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튜브가 된다고. 근데 이제 글쎄요, 과연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문자에 책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식의 인식이 옛날 사람, 장자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주장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것이 들리는 기도하고 부정당하기도 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육아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육아에서는 유학자들은 경전이야말로 고대 성인들의 지식이 있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전승문이라고 생각했죠. 장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후대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역설적으로 그런 현실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책을 안 읽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책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귀한 지식들 혹은 조금 더 이제 소장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텍스트 이외의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장자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옮기면 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부터 출발했으며 그 언어는 어떤 봄, 들음, 경험함, 막막함 어떠한 식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으나 그것이 후대에 전승될 때는 글이라고 하는 문자로 전승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는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장자의 중요한 그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선 유학자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리 일부는 도는 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도와 글에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정조 임금 관련되어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조는 도문론이라고 하는 제 이론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문은 글은 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글은 뭐냐면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글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유학자들의 전통적인 생각인데 정조가 유학 지식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글이 문제가 되냐면 도가 아닌 글이 문제가 돼요. 문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문이 꾸밈이란 뜻도 있습니다. 꾸며댄 글, 재밌는 글. 조선에 그 여행기가 있죠. 지금의 승덕이라는 곳입니다. 열하.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열하에 이제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를 지었을 때 정조 임금이 반성문 쓰게 했죠. 왜? 글이 도를 담고 있지 않다고. 장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뒤에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도 유정유신 무위무형 가전이 불가수 가득이 불가견 자본자근 미유천지 자고이고존 신귀신제 생천생지 제태극지선 이불위고 제육극지하 불위심 선천지생 이불위구 장어상고 이불위노. 도에 관한 장자에 나오는 일종의 정의입니다. 부도 무릇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정유신. 정은 실정이라고 해서 구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며 신 믿을만하다. 이것은 헛것이 아니며 그 정의 반대라고 한다면 뭐냐면 허라고 할 수 있어요. 헛것, 헛개비. 그리고 신의 반대면 뭐 믿지 못할 만한 것, 뭐 소문 혹은 거짓 이럴 수 있겠죠. 도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나 거짓이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며 믿을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위무형이라. 위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리고 형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의 모순성입니다. 도가 사실은 믿을만하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행위로 드러나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포착되어야 되죠. 그런데 장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답답하는 거죠. 그런데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있다고 하면서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에 관한 상상력이 사실은 이후에 어떤 식의 세계를 바라보거나 생각을 할 때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전이 불가수, 가득이 불가결. 제가 장자에서 도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좋아하고 인상 깊게 보는 문장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전. 도라고 하는 것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수. 얻을 수가 없다예요. 가득. 가질 수는 있으나 불가견. 그것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일 수는 없다고요. 무엇이 그럴까? 말씀을 여러 차례 예전에 이제 저기 재물론이나 소유할 때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장자 텍스트 안에서 인용되는 것은 바퀴 깎는 노인의 비유가 항상 인용됩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바퀴 깎는 노인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는 있습니다. 제나라 환공. 그 장자는 항상 그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포정이라는 사람 이야기로 했지만 항상 왕과 어떤 식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 대화 구도를 통해서 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우화의 구도를 잡습니다. 제환공이 이제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죠. 텍스트를. 그래서 호젓하게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그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편은 바퀴 깎는 노인이니까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노비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스페셜리스트 노비겠죠. 예. 요즘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밥벌이 한다지만 옛날에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의 일을 해준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비 가운데서도 그냥 예를 들면 뭐 물 떠오고 그런 노비가 아니라 이제 스페셜리스트 이제 수레를 이제 만들고 뭐 이러는 거죠. 그 윤편이라고 하는 이제 노비 하층민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한데 장자에서는 가능하게 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왕공이 말하죠. 성인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 그러자 윤편이 말합니다. 성인의 말씀이란 게 대관절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이 쭉정이나 술찌개미처럼 보입니다. 장자나 고전 같은 데 보면 술찌개미 혹은 이제 쭉정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가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술찌개미는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이제 술을 내리고 나면 남은 거. 쌀겨.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예를 들냐면 식혜 밥풀 같은 거죠. 그런 것 같다고요. 단맛은 다 없고 어떤 실체는 사라진 그 껍데기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왕공이 화가 나죠. 바른 말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자 윤편의 한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라고 하는 것은 혹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는 전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70이 되도록 바퀴를 깎았는데 바퀴통을 깎았는데 바퀴를 깎을 때 이 바퀴통을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헐거워서 금방 빠져버리고 이것을 너무 덜 깎아버리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잘. 그런데 이 잘 깎는 방법을 내가 자식에게도 일러줄 수가 없어 70이 되도록 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못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요일 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농장 보고요. 네, 동물농장 좋아하고요. 동물농장 전에 시간이 조금 되면 보는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봅니다. 네, 보면 신기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보시면 정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골프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골프장에 골프공이 이렇게 떨어진 게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럼 골프공을 수거를 한대요. 근데 저는 골프공이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골프공을 이걸 다 수거해서 이제 되팔이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근데 이럴 때 그냥 되팔면 안 되고 이걸 통으로 그걸 다 나눠야 된답니다. 회사별로 나누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골프공이 뭐 몇 중이 있대요. 막 이런데 이걸 가지고 나누는데 정말로 뭐랄까 거의 신의 경지처럼 두 손을 가지고 막 나눕니다. 이게 보면 그냥 바로 안 돼요. 그리고 들으면 알고, 그리고 이 공의 탄성을 이용해 갖고 정확하게 궤도를 계산해 갖고 공을 다 날려 갖고 통통통 다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 기술을 배워왔대요. 근데 과연 그러한 식의 지식 습득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습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가 듣는다고 했을 때 도는 들을 수 없어. 우리와는 완벽하게 무관하니 우리는 도를 결코는 깨우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것을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대.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대. 여기에선 언제나 하나 늘 간극이 생긴다는 거죠. 단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전해주는 대로 습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가르치면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장자의 이런 표현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는 실패가 존재합니다. 전하려고 하나 불가수, 받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가득 때로는 그것을 깨우치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불가견, 그것을 내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나 이것을 가지고 있소라고 증명해 보일 수 없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도는 그러면서 보면 기묘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단절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가 어떤 식의 지식, 깨달음, 깨우침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죠. 전한다고 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전해지더라도 늘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을 누구 나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깨우침의 방법, 또 다른 깨달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개발했던 것이 동양 전통에서는 선가였고, 선가가 있었던 다양한 우화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뒤에는 도가 존재하는, 이 앞에는 도의 인식에 대한 방식이라면 뒤에는 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스스로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미유 천지가 있기 이전에 자고이 고존, 스스로 저 먼 옛날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신귀 신재, 귀신과 상재를 신묘하게 만드는 것이 도이기도 하며, 생천생지, 이 천지를 낳은 존재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는 뭐 다양한 발생론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빅뱅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했고, 이 우주가 뭐 어찌됐건 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던 것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면서 때로는 응축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별도 생기고, 때로는 뭐 이제 생명도 이제 생겨서 이 생명이 진화한다라고 뭐 이제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뭐 다른 뭐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느님이 창조를 했고, 또 한편 다른 데서 보면 뭐 철학자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 부동의 원인자, 그래서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신묘하거나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무엇이 있어서 그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출발했고, 뭐 이런 식의 관념이 있다면, 동양에서는 그 원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장자에서는 이 도가 옛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면 도는 낡고 오래되며 이 천지와는 영원히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 뒤에 얘기합니다.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극지선, 태극보다는 먼저 있었으나
높지 않고 육극지하. 육극은 고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6가지 육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하, 전후, 좌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 이 세계보다 아래에 있지만 근본에 위치하고 있지만 깊다고 하지 않겠다. 선, 천지생,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지만 불위구, 오래되지 않았으며 장어, 상고, 상고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란 뜻입니다. 그 아주 까마득한 옛날보다 오래되었으나 불위노, 낡지 않았다. 이것은 장자의 다른 텍스트에 나오는 표현들을 빌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원인이 되어서 나와서 발생적으로 보면 무엇 이전에 있겠지만 도는, 그러나 그것이 이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함께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가 먼저 있고 이후에 천지가 생겨나서 천지는 도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천지 속에도 도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깊다고 생각을 하며 지나치게 오래되었고 이미 낡아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는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낮다고도 할 수 있으며 깊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얕다고도 할 수 있고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롭다고도 할 수 있으며 낡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신선하다고도 할 수 있다 라고 이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서는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 어디는 장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똥오줌에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갈하며 신묘하고 신기가 가득한 물건에만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물들 혹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무엇에도 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동아시아 사상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육아는 분명 경전, 성인의 말씀을 가장 중시 여기긴 했지만 장자가 이야기했던 이 말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든 삶에 있는 대상들, 우리 모든 삶에 있는 사물들 속에서도 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탐구들이 생겨요. 컵 하나에서도, 뭐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물들에서 도를 발견하는 태도를 격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육아에서는. 격물치지 뭐 이런 표현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이 생긴 인물이 있죠. 저기 명나라 시대 때 유학자 한 명 있었습니다. 주위의 글을 읽었어요. 사물을 탐구하면 격물, 내가 사물을 잘 바라보고 사물을 잘 탐구하면 그로부터 도를, 유학자의 표현하면 이치가 됩니다. 이 리를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증물국리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자가 주위의 말을 듣고 대나무를 봤답니다. 대나무를 열심히 보다가 어떻게 됐냐면 병이 들었대요. 그랬으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돼서는 주위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사물로서만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마음, 내가 관계 맺는 다양한 사건들로부터도 그것을, 이치를 깨우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양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식의 표현이 고래로부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이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래되었던 어떤 저 근원이 있는 저 깊은 옛날로부터 찾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자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가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떠한 식의 이렇게 전해질 수 없을 만큼 또한 뭐 아까 윤편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런 거죠. 오랜 시간의 경험과 혹은 노하우
혹은 어떤 식의 정수가 도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하찮기도 하고 돈은 한편 돈은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심오하고 근원적인 것처럼 나타내지만 그러지 않고 근원에 있지 않고 현상, 표면 가운데 존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끊임없는 도의 모순성입니다. 근데 이걸 관념으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수용할 뭐 그런가 보다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무슨 얘기야 라면서 까마득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장자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들, 깨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 지식, 지각은 알았다가도 몰라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쓰이다가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는 학생들이랑 공부를 계속하기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러준다라고 해서 일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의 그 깨우침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책 혹은 누군가의 말 혹은 깊이 있는 어떤 무엇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아주 일상적이며 순간적이고 하찮은 일로부터 오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의 선어집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면벽하고 수련하고 깊은 별 난리를 해도 깨우침을 못 얻다가 에이 밭일이나 해야지 해가지고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다가 이 괭이가 돌에 쨍 하고 부딪히는 순간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가져다준 어떤 예외성, 어떤 순간성, 일상성 혹은 어떠한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생각해도 어떤 소박함들이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강조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쌍방의 강조점이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의 우리가 무언가를 깨우치거나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나아가는 태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투철함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투철함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벼움도 필요하고 어떠한 식의 여유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어떤 사태나 사건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을 때, 이 두 눈을 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밖이 안 보이고 그것만 보고 있을 때, 결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골몰아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벗어나서 혹은 밖에서 남의 시선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기도 하는 거죠. 깊이만 추구한다고 되지도 않고 표면만 추구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장자는 두 개의 시선을 끊임없이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도를 인식할 때 그걸 자꾸 알려고 해야지 도를 알려고 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겠죠. 그러나 들으려고 해서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경계심, 또 다른 가능성, 간극을 알아야 되고요. 도의 존재에서도 존재 양식을 통해서도 도는 깊이 있으며 근원적이고 심오하다라고 하는 존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모든 것에 두루 있다라고 하는 편재성, 어디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때로는 깊이로부터도 정수를 깨우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표면에서도 혹은 일상에서도 어떠한 지극히 평범한 사건에서도 또 다른 깨우침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자는 이 도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후대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며 오늘날 뭐 우리에게도 인식의 혹은 지각의 방법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 뒤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죽음과 삶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